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역사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50년도부터 지금까지 2일간 가장 크게 하락한 순위 5위에 등재될 정도입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22%가 하락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베어마켓으로 접어들었죠. 트럼프의 말대로 관세가 관대할 것이라고 믿었던 시장은 전혀 관대하지 않은 발표에 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관들도 또 연준의 파월 의장도 슬슬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요. 이에 중국은 34%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유럽도 이어서 보복 조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꼼짝없이 인플레이션에 경기 침체까지 합쳐지는 아주 까다로운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시간을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스태그플레이션이었던 1973년과 79년대의 오일 쇼크입니다. 그때 유망했던 테크 주식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73년 그리고 79년에는 원유 가격 급등으로 자연스럽게 생산가와 운송 가격이 상승했을 겁니다. 미국은 물론 그냥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갔죠.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건 또 처음이다 보니까 당시 미국 연준은 초기에 인플레이션 대응을 하지 못했고 닉슨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가격 통제를 했지만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79년에 또 두 번째 오일 쇼크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그 유명한 폴 볼커의 악명 높은 금리 인상, 자그마치 20%까지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겨우 잡지만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오름과 동시에 경기 침체까지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둘은 발생 메커니즘이 좀 다릅니다. 오일 쇼크 때는 중동에서의 외교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면 지금은 자발적인 미국의 선택이죠. 외부 충격이 아닌 본인들의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상황에 대한 컨트롤이 오일 쇼크 때에 비해서 훨씬 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한마디면 사태가 크게 정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트럼프가 왜 관세를 이렇게 맘 놓고 때리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난 영상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와 같은 내부적인 컨트롤로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보다 더한 과거의 최악의 시기에도 시대를 바꿀 것으로 보이는 테크 회사는 여럿 있었습니다. 당시에 연간 보고서에 흔적이 남아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서 찾기가 좀 까다로웠는데요. 시대를 바꾸고 있었던 몇 안 되는 테크 기업 중 하나인 인텔의 1981년 연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1981년이면 당시에 인텔은 창립된 지 13년이 된 거의 스타트업이죠. 당시 인텔의 시가총액이 약 1.2빌리언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이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시가총액 1위였던 IBM의 시가총액이 60에서 70빌리언 달러 정도였죠. 당시 인텔은 IBM PC에 8088 프로세서를 공급하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었고 연매출이 거의 2배씩 성장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73년대의 오일 쇼크로 인해서 74년과 75년엔 성장의 정체가 있었고요. 그때 이후로 과격하게 성장을 하다 싶더니 81년에 매출이 급격하게 꺾이게 되죠. 경영진의 말도 한번 보겠습니다. 1981년은 인텔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당시 볼커 쇼크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합한 지수인 고통지수가 완전한 피크를 찍었을 시기입니다. 지난 100년간 최고로 고통스러웠던 최악의 시기에서 인텔은 시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기업인 것입니다. 또 이런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어야 했겠죠. 비용을 최대한 기업이 흡수하면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72%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침체로 인해서 유럽에서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인텔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인텔이 시대를 바꾸는 기업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당시 인텔의 혁명적이었던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지금으로 보면 계산기 수준의 반도체이지만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만큼 미국 산업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없었다며 몇몇 신중한 시장 참여자들은 이 기술이 2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엔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증기기관이 인간의 근력을 향상시킨 것보다 더 큰 스케일로 인간의 지력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일명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엄청난 성견지명이죠. 지금 2025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대라면 아마도 AI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족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얼마 전 머스크는 이야기를 했죠.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이 4개의 기업들이 모두 미래 산업의 섹터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전부 다 위대한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4개 기업 중에서 아이온큐와 같은 적자 기업은 이런 침체 시기에선 특히나 더 현명하고 전략적이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퀀텀 컴퓨터는 반도체처럼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서 부품 조달을 하는데 이렇게 관세가 올라가면 그 적자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경기 침체에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온다면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인텔의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 순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가 있고요. 주식 가격은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미국에서 6월부터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의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방금 올라온 속보로는 유럽에서의 FSD 규제 승인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팔란티어는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기업들을 더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고 있는 이 주된 목적 중 하나인 제조업의 회귀에 있어서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엔비디아도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GPU를 만드는데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서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하드웨어 비즈니스에 있어선 마진율이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AI 산업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지배하고 있는 공룡입니다. 지금은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국가급 데이터 센터가 구축될 것이고요. 또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엔드 디바이스에도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될 것인지입니다. 즉 1981년에 마이크로프로세서 시대를 연 인텔과 같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섹터에 있는지, 또 기술력이 있는지, 경영진의 퀄리티와 달성된 흑자로 현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영력까지 뒷받침이 될 것인지를 봐야겠습니다.